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지식을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피해자인 제가 왜 합의금을 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배당 요구 기한을 놓쳤어요. 친구들의 대신 결제 요구, 학교폭력 맞나요? 동거 후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 처분까지 당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건 내막부터 살펴주실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간부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징계 사유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인턴인 피해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라는 성적 언행을 한 것은 물론 인턴 기간 중 자신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간부는 같은 부서 소속 다른 직원에게도 결혼했지만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출근 시간 전 자신을 회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개인적인 부탁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불쾌한 내용인데요. 결국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4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이 간부를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근데 이 간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네. 중노위는 해고가 좀 과도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한국부동산원은 중노위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원 이 간부의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자 피해자 주거지로 사과를 받아달라며 찾아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해고당한 부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나요? 네, 이 간부의 입장은 이제 자신이 모범 직원으로 표창도 받았었고 네.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좀 과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징계가 과하지 않다,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과 증거들도 있다며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사건 해고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는 같은 지사에서 근무한 동료들이 이 간부는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의자가 있으면 굳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데도 딱 붙어서 말을 한다거나 팔이나 어깨를 터치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 이 간부가 피해자 인턴에게 자만추를 언급하는 것도 들었다. 이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숙소를 같이 쓰면 좋을 거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성희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등으로 이렇게 증언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간부가 피해자들에게 한 성희롱에 대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된다며 네. 그로 인해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자들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쟁점에 대해서도 직장에서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지 쟁점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임직원 행동 강령에 명확하게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이 간부가 매년 2회 정도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점, 이 간부의 성희롱 횟수와 직장 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된 점, 거론된 2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점, 이 간부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고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고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괴롭힌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는 판결에 대해서 유기현 변호사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좀 사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있어 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판결들도 속속 나오면서 점점 조금씩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결국 회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뭐 과정상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엔 가해 간부를 해고한 것인데 성희롱 자체가 사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2차 가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고는 정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약 회사에서 피해자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보호 의무가 있고 이런 점들 잘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하다고 봤는데 법원은 해고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왜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중노위는 아무래도 그 노동 문제를 결국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노동권 네. 보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판단이 사실 좀 다를 수는 있고요. 네. 근데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이고 중노위도 이분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징계 수위가 좀 과하다. 네. 약간 이런 이제 재량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중노위를 가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는데 진노위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었어요. 네. 근데 중노위로 가니까 이제 뒤집혔던 건데 이게 또 다시 법원으로 가니까 다시 뒤집힌 거니까 기관마다 조금씩 판단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뭐 일단은 차분하게 좀 증거나 자료들 좀 수집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좀 네. 이런 것들 좀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 좀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 그 자체가 형사처벌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상대방에 대한 해고, 징계 사유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움츠려들지 말고 예, 이런 것들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네. 회사 지위가 낮더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의 재판부가 밝힌 대로 성희롱 또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근로관계 비위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일 텐데요.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비방 또는 비난 등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난 5월에 네, 설악횡단보도에서 네.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이 경찰 조사에서 네,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로 확정되었고요. 네, 내 차 보험회사에서 네. 내 과실이 40%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담당자에게 네, 예, 내 과실이 뭡니까 물었더니 네. 주의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당한 경우인데 이해가 안 돼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분과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자임에도 지금 과실이 잡혀서 가해자에게 좀 합의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어쨌든 사연은 잘 들었고요. 네, 유기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법률적 조언 받아볼게요. 네. 네, 먼저 그 사고 경위를 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신 거죠? 예, 사각 횡단보도에서요. 예, 예.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아, 직진을 들어서고 예. 이제 좌측에 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한 반쯤 통과하고 있는데 예, 예. 인도에서 자전거가 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내 옆에 앞바퀴 부분을 이제 들어받았어요.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저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이인가요, 상대방이? 예. 자전거.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이제 예. 네, 피해 주민은 이제 이 아이가 자전거가 자동차를 밟고 넘어지면서 예, 예. 뒤꿈치 부분이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어요. 예. 아주 큰 그러면 크게 상해를 입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저기 아까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신호등은 없었던 상황이신 거죠? 예, 신호등은 없는 사각 횡단보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실상 자전거가 우리 그 차량에 저기 우리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와서 우리 그 우측이겠죠? 우리 우측 그 조수석 쪽 그 앞바퀴 쪽을 박으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그 선생님 차량은 피해가 좀 있나요? 제 거는 그냥 앞문짝 살짝 긁힌 정도였었고요. 그 예,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예. 제 거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이가 헬멧을 쓰거나 이런 거는 안 했었죠? 예, 안 썼었고요. 넘어질 적에도 이렇게 세게 넘어진 게 아니고 자기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아마 브레이크를 못 잡고 내 차에 약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넘어졌어요. 본인 스스로 넘어지면서 이제 그 자전거 아마 페달 쪽에 뒤꿈치가 찍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말을 벗어봤는데 뿔겋게 먹졌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왔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형사상으로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좀 보험은 처리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글쎄 보험회사에서 예. 지금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예. 보험회사에서 해놓은 소리가 이제 내가 치료도 다 해줘야 되고 거기 또 합의까지 봐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길래 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아, 예.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합의를 봐준다.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 갈 수 있는 얘기로 해줘라. 그랬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모르겠는 그 자료만 보내주더라고요. 자료. 예. 그 자료 보내주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되는데 두 개가 다 이제 공통점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된 데서는 그 주의 의무를 물을 수가 없다는 판례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 부분도 저도 옆에서 이제 사각 횡단보도에 진입해가지고 직진으로 진입해서 우회전 횡단보도 반 정도 왔는데 옆에서 들어받으니까는 갑자기 인도에서 들어와가지고 받으니까는 저도 무방비로 그냥 다친 거죠. 당시 이렇게 낮이었죠? 밤이 아니고? 낮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5시 한 5시경? 예, 한 20분경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형사랑 민사가 접점이 많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에서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개념은 피의자냐 이런 개념은 형사처벌을 할 잘못이 있느냐, 약간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민사는 이제 그 사고로 발생한 사고, 뭐 선생님의 피해도 포함이에요. 결국엔 그 네. 모든 이런 그 피해들을 손해를 어떻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판단이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반드시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 여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는 뭐 형사 책임이 없는데 뭐 민사적인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선생님이 뭐 다행히도 형사적으로 입건이 안 되셨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입건이 뭐 되셨어도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은 그냥 민사상 합의금이어서 형사적으로 합의를 본 걸로까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물론 감안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합의금도 형사적인 거랑 민사적인 거랑 별도이듯이 결국 이 그 어떤 책임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도 과실비율 문제도 형사랑은 조금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형사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뭐 당연히 뭐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실비율 문제는 사실은 뭐 사건마다 늘 다르고 좀 모호한 영역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약간 그 자전거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신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게 그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우리 과실 0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변호사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이 그냥 뭐 보행자가 튀어나왔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경우에서 늘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보행자 잘못이 한 2 정도로 봐요. 이것도 그 차선 간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넓으면 보행자가 뛰어든 경우 보행자면 좀 커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건처럼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을 저기 한 40%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박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잘못을 조금 더 있다고 봐요. 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떠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차량이 이렇게 뭐 박았다고 하면은 보통은 보행자 잘못이 0이에요. 그리고 보행자가 뭐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10% 정도 갈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런 뭐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박으면 8대 2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이라는 소리예요. 차가 이렇게 박은 경우에. 또 오토바이면 또 다르죠. 오토바이 갑자기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차가 이렇게 박으면 뭐 7대 3, 뭐 6대 4, 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은 차인 건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차로 보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타고 지나갔어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억울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끌고 갔으면 이거는 사실은 전부 다 선생님 과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가서 이렇게 갖고 가면 이게 보행자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타고 갔기 때문에 저쪽 과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저쪽이 또 잘못한 게 또 너무 갑자기 들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바로 발견을 이렇게 하기 힘드셨던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못이 있고, 뭐 우리나라가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제 헬멧도 요즘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쪽 과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선생님 잘못된 쪽으로 좀 억울하게 과실이 좀 잡힐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지금 일단 자전거고, 그리고 지금 일단 아이잖아요. 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부모한테 보호 감호 책임이 좀 있긴 하지만, 역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또 이렇게 아이들을 좀 돌보거나 좀 아이들의 우발적인 행동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고, 또 여기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판례가 주택가나 이제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좀 더 이제 자동차의 주의 의무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택가나 아파트 많은 데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뭐 튀어나오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로 보고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내려서 끌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회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회전하고 나서의 사고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인도 쪽을 조금은 이제 봐야 되는 책임도 조금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자동차 책임을 늘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높은 상태에서 평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보험사에서 그 선생님 과실을 사로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자동차 과실이 더 큰데 선생님 과실을 더 적게 봤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전거가 선생님 옆쪽을 지금 이렇게 들이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이받았다기보다는 자전거가 들이받았던 측면이 좀 더 커서 선생님 잘못을 많이 낮춰준 걸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형사적으로 경찰서에서 선생님이 피해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저도 이제 같은 상황에서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사실은 조금 드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이 아이고 자전거고 아파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 과실이 0이 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례들도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의 뭐 판단이 현저하게 좀 잘못됐다라고, 물론 이제 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만 들어서는 보험사의 판단이 뭐 좀 4대6, 뭐 저는 좀 더 우리가 끌어본다면 3대7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과실이 0이 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의 지금 판단이 아주 현저하게 좀 잘못됐다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4대 6이 되는 게 예. 나한테 크게 불리하게 본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자동차고 상대방이 아이가 운전하는 자전거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같은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의 책임을 크게 보는 상황이고, 또 여기가 또 어쨌든 횡단보도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상대방 그 자전거가 우리 뒷바퀴 쪽이나 그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부딪혔으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생님 잘못이 0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면 완전히 우리가 앞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면 뭐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바퀴 정도면은 그 특히 이제 우회전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거기 지금 사진상에 보면은 사고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점 표시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자리가 보면은 이제 횡단보도에도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선 있는 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거기 이제 보면은 그 화살표가 2개 바닥에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이 아이가 속도가 많이 났다는 그 과정에서 속도가 많이 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네, 거기까지 제 추측으로도 반 정도까지 올 정도면은. 예, 제 추측으로도 이제 자전거가 좀 갑자기 들어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 아니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지금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가려면 내려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는 뭐 자전거도 우리가 뭐 길에서 흔히 보곤 하죠. 근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제 운전자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자전거가 오든 사람이 오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의무라면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거기는 자전거가 끌고 가야 되게 돼 있는 부분인데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근데 이제 또 주택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규를 다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때 주택가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튀어나오는 경우는 사실 저도 근데 왕왕 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횡단보도 오고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의문을 좀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운전할 의무는 조금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끌고 왔는데 이제 다쳤으면 선생님이 그냥 다 잘못하신 걸로 갈 가능성도 있고 형사적으로도 입건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이제 그 앞에 내 시야에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뭐 속도 내는 부분도 아니고 속도도 그렇죠. 속도도 한 5km 정도나 됐을까? 네. 이 정도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정문에서 나오면서 바로 게이트가 있어요. 네, 게이트 차단계가 올라가고 바로 횡단보도예요. 직진 횡단보도. 그거를 거기 이제 진입해치기까지는 주변에 사람이고 뭐고 없었고 살살 이제 평가하면서 거기 이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부분을 반 정도 건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와가지고 자전거가 들어봤는데 거기 뭐 어떻게 사람 같으면은 옆으로라도 피해됐지만은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원래는 차량 과실을 뭐 거의 대부분 더 높게 보는데도 이제 상대방 과실을 더 높게 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대 6보다는 뭐 좀 더 과실 적지 않을까 우리 과실이 뭐 조금은 더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하는데 확실한 건 좀 블랙박스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요 비슷한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흰거리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이제 우측에서 이제 큰 도로 난 큰 도로 직진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한테 한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8대 2라고 그랬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8대 2도 내가 둘이라는 걸 잘못도 그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저기 담당자한테 손으로 몸을 이제 툭 치면서 이 부분 들으면은 이렇게만 당신 잘못이 20% 있다는 건 얘기네. 이거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거. 그건 또 차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들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좀 블랙박스가 없죠. 블랙박스가 그때 당시에 꺼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경찰들은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또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서 찍힌 부분을 그 CCTV로 다 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 조금 어느 정도 더 판단이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뭐 볼 수 있었느냐, 아니면 아예 볼 가능성이 뭐 제로였는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경찰하고 또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자동차가 피해자로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운전자한테 무슨 벌을 줄 생각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분쟁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거는 보험사 얘기 안 해보셨어요? 예? 분쟁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게 좀 과실 비율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좀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절차들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우리 과실이 0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과실 비율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수준이 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참으시면 이제 분쟁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소송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일단 분쟁심의위원회 얘기를 한번 보험사 얘기를 해보시죠. 분쟁심의위원회다가 네. 네, 상담자분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예. 네,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피해자임에도 합의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 특이점은 이제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그리고 차대차긴 하지만 자전거와의 사고라는 점에서 좀 변호사님께서 형사적 책임은 없지만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돈 문제가 생겨 집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당 요구 기한을 넘겼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신청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냥 보증금을 받고 이사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배당 요구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전세 세입자가 배당 요구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요. 배당 요구는 어떤 절차이며 왜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요구는 전세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나도 배당에 참여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 사이에 순위를 정해서 배당을 하는데 세입자도 채권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강한 권리가 있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배당 요구 기한을 넘기면 전세 보증금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네, 배당 요구를 기한 내에 이제 하지 못하면 일단 우선 변제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배당에서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이제 거의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위험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임차인이 그 선순위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게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 그거는 못 받지만 네. 새로 이제 들어오는 낙찰자 매수인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렇군요.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으면 그 매수인한테 대항을 하면 되니까 네. 이런 경우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한테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후순위 임차인이었으면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고요. 네. 기한을 놓친 경우 그 후순위보다 그 다음 후순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먼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후순위 자신의 후순위한테 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만 여전히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지니까 임대인한테 이제 많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네. 그쪽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보증금 하는 청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요. 현재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전입 및 점유를 해서 이제 대항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또 이게 선순위고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내가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대신 이제 절대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다만 이제 선순위가 아니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분한테 이제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럼 경매 후에 새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해서 계속 살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이 있으면 별도 전세 계약 없이도 이제 전세금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고요.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해서 네. 보증금 반환 요구를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자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낙찰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추가로 들게 되는 거죠. 별도로 보증금이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참. 받는 건 이제 그분 예전 한테
그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고 네. 이분한테 별도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상당히 고민이 크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사실은 지금 주택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크게 다르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닌데 낙찰자분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제 전세금을 좀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먼저 절대 이제 이사를 나가시지 말고 또 혹시 뭐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발급 받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선순위라든지 이런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차권 등기를 뭐 받을지 아니면 또 추가로 소송을 할지를 좀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반에서 좀 불량한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꾸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교할 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분식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응했는데요. 나중에 어떤 아이는 본인이 온라인 게임하는데 캐릭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달라고 하고 다른 아이는 전동 킥보드 결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시다 보니 제게 신용카드를 주셔서 식사나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자꾸 저에게 뭘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급기야 한 명은 전자담배까지 구입해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저를 향해 욕을 합니다. 아직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까요? 같은 반 친구들이 금전이나 물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거절했을 때는 욕설을 하는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충분히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품 갈취, 강요, 모욕, 욕설,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모두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처럼 지속적인 금품 요구, 거절 시 욕설,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접근, 사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협박, 갈취와 유사한 형태의 폭력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학교 폭력이면 정식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그럼 학교 폭력 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실까요? 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학교 내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뭐 교사분들이나 담당자들이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들을 좀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해결될 이제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리고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소위 학폭이라고 하죠. 네. 학폭위를 열어서 조사, 그 심의를 하고 가해 정도, 지속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서 그 조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분리 조치, 학급 교체, 심리 상담 등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해 학생들의 요구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전동 킥보드 결제 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또 학교 차원의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형사적으로 좀 보면 이게 뭐 강요나 갈취, 뭐 협박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아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형사 미성년자인 이제 만 14세가 넘어야 이제 사실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이제 소년보호처벌은 또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또 14세가 넘었어도 이제 통상 아직 어린 나이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전과를 막 이렇게 남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또 그 학생들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일반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가정법원에 이제 소년부가 따로 있어요. 예, 그 이런 사건들을 하시는 그 이제 재판부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닌 그 소년보호 재판을 이제 받게 된 형태로 갈 수가 있고요. 뭐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호 처분이 어떤 걸 일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치들이 있어서 사회봉사라든지 뭐 일단 교육 수강 같은 것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심할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절차 소년 보호 절차에서도 그 이제 전과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전력들을 좀 봐요. 네. 그 기존에도 이런 걸로 여러 번 연루가 됐으면 사실은 심하면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그 교육청에서 아까 하는 그 말씀드린 학폭위 절차는 이것과는 좀 별도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교랑 이제 교육청에서 행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1호 처분인 서면 사과부터 봉사, 학급 변경, 최대 퇴학까지 9단계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학교폭력 신고나 조치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이 상담자인 피해 학생에게 보복하거나 또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폭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이게 심리할 때도 많이 고려되는 부분인데 네. 2차 가해를 좀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포기 조치할 때 이제 피해자 쪽에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같은 걸 좀 요청을 하고 이 조치를 받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학교 내 분리 조치를 요구해서 뭐 교실을 분리하든가 동선 분리를 하든가 쉬는 시간 회피 조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복성 메시지가 온다든가 위협 등을 이제 해왔다는 것들을 모두 기록해서 좀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할 때 학교나 경찰 중에 어느 곳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 물어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뭐 요즘은 통상 둘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에 신고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폭위 중심의 어떤 보호 조치를 하는 거고, 네. 다만 여기서 좀 초동적인 좀 조사 같은 걸 하게 돼요. 피해 사실을 인정한다든가 가해자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하고 분리 조치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내 안전을 좀 먼저 확보를 한다. 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찰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책임, 이제 강력한 제재가 될 텐데, 뭐 금품 갈취나 협박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이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와 병행하는 것이 뭐 적절하고,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둘 다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폭력 관련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담자분이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실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카톡 대화나 요즘은 이제 인스타도 많이 하니까 인스타 DM, 문자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 확보하는 게 좋고, 그리고 교실에서 이제 녹취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녹취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욕설, 협박, 강요 증거를 좀 확보를 하고, 좀 이 사건은 또 결재를 좀 강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게임 업그레이드나 전동 킥보드나 이제 여러 가지 구입 내역들 어느 것이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들인지 좀 구분을 하고, 네.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괴롭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지 같은 걸 좀 작성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애들이다 보니까 뭐 가해 학생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좀 있는 그대로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증언 확보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추가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아직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다고 아까 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일단 혼자 감당을 할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혼자 감당을 하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런 사건들 굉장히 그럴 많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뭐 강력한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또 괴롭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둘 수집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어머님께서 15년 정도 동거한 분이 있으세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셨는데요. 두 분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 아저씨가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했는데요. 어머니가 곧 그 아저씨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집이에요. 두 분이 살고 있는 집은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마련한 아파트로 어머니 명인데요. 두 분이 동거를 결정했을 때 아저씨가 몸만 들어와 지금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헤어지면서 아저씨나 아저씨의 자녀들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까 봐 걱정하고 계세요. 아저씨가 아파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5년간 동거를 하고 식당을 공동 운영한 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분 관계가 그 사실혼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네. 동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자동으로 사실혼으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구체적인 상황들 좀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네. 법원이 사실혼을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동거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혼인의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같이 산 건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주변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았는지, 동거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겠네요. 부부로 살면 아무래도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다 부부로 인정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또 경제적으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또 주거를 공유했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기 혼인 신고는 안 했어도 결혼식을 했으면 거의 일단은 사실혼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둘 사이에 조금 이제 사실혼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관계가 이제 아니었다면 근데 사실은 바로 인정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15년 기간이 좀 길긴 하다. 예, 그런 거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뭐 부부라고 서로를 소개시키지 않았다든지 별도의 재산을 각자 관리했다든지 가족 행사 사회생활에서 부부를 인정받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도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부정도 뭐 가능은 합니다. 예. 네. 지금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동거했던 상대 또는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 사실혼에 인정되는 이제 실무상 가장 큰 실익이 결국 상속은 못 받는데 네.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혼 경우도 재산 분할 인정하고 있어서 동거 상대방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제 사실혼을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거는 그 대신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혼이 입증 여부는 상대방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파트를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거라 이게 사실혼 인정되면 투기 재산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문제 이제 15년이라 좀 길어가지고 네. 사실혼 인정되면 투기 재산이라도 일부는 분할될 가능성을 배제는 못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함께 운영했던 식당과 관련해서 식당 운영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은 뭐 모친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식당으로 보여서 네. 뭐 대상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같이 사시면서 장기간 공동 운영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에 어느 정도 재산 분할 대상이 좀 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또 혹시 뭐 따로 월급을 준 건지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최종 수익에서 어느 정도 그냥 분배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헤어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아파트 재산을 방어하고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뭐 법적 조치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쪽 움직임 예측하고 행동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동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면 투기 재산도 일부는 뭐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 단계인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서로 결국은 이제 저쪽이 뭐 소송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가족끼리 뭐 교류를 막 계속 했다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로서 인정받는 주변의 관계 뭐 이런 증거들을 상대방이 뭐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여보라고 부른 건지 뭐 세세하게는, 사소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증거들을 만들지 않도록 좀 차단을 하고, 우리는 단순 동거라고 보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거 기간이 상당히 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혼 내지 동거는 이제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헤어지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법률혼은 뭐 이혼이니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지만, 근데 이제 헤어진 뒤 상대방이 뭐 재산 분할을 원하면 재산 분할 청구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헤어지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되는 거고, 네. 저쪽이 헤어진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재판에 대응하시면서 이제 다투면 되는 건데,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인정 여부 쟁점에서 이제 이기셔야 되고, 저도 제가 이런 소송을 한다면 여기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단순 부부가 아닌 단순 동거로 인정될 만한 증거들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아둬야 되고, 네. 다만 식당을 같이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법정 공부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또 오래 살기도 하셨으니까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가 이 사실혼 관계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재산분할 네. 요구를 하니까 그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